저는 올해로 군복을 입은 지 30년이 된 김도진 원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호랑이 원사라고 부르죠. 평생을 군복과 함께 살며 원칙과 규율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 김민재를 키웠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속으로는 김민재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김민재가 입대하던 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늠름하게 거수 경례를 하고 연병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해안 경계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김민재는 묵묵히 군 생활을 해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비극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김민재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이었지만 김민재는 집안에서도 내내 긴팔 활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팔소매를 걷지 않았죠. 하루는 제가 김민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저 훈련이 고되어 근육통이 온 것이라 여겼습니다. 군인이 그 정도 엄살을 피우면 안 된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김민재의 텅 빈 눈동자를 제대로 들여다보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뼈저린 후회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김민재가 소속된 부대의 박 대대장이었습니다. 과거 저와 다른 부대에서 짧게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대대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진 선배님, 김민재가 어젯밤 무장 타령을 시도하다 위병소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제 아들이 타령을 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일주일 전 최중희에게서 걸려왔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최중희는 김민재가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약해졌다고만 생각하고 수화기 너머로 김민재를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아 김민재가 있는 동해안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4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자책과 의문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위병들의 굳은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평범한 타령 사건이 일어난 부대의 공기가 아니었죠. 대대장실로 들어서자 박 대대장과 김민재의 소대장인 최중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대대장은 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 대대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군무 이탈로 규정하며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최중희 역시 입술을 달싹이며 김민재가 평소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군대라는 조직에서 구른 제 촉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최중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최중희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김민재가 휴가 때 보였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한여름의 긴팔 옷과 움츠러들던 어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간부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저는 간부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피며 사건이 조작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당장 김민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대장은 규정을 들먹이며 난색을 표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헌병대 영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좁은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군복 틈새로 드러난 손목과 목덜미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붉은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민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김도진 원사라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30년 동안 군에 몸담은 늙은 선배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죠. 굳게 다물려 있던 김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민재는 탈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임들의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살기 위해 부대를 빠져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한겨울 바닷물에 머리를 박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밤새 폭행을 가했다는 김민재의 증언은 참혹했습니다. 물고문과 구타가 매일 밤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소대장인 최중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입니다. 최중희는 오히려 가해자들과 어울리며 김민재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눈물방울이 차가운 영창 바닥을 적실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단지 군무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생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제 몸속의 모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최중희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저는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 저들은 꼬리를 자르고 사건을 영원히 덮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김민재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아버지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영창을 나온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덮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박 대대장과 최중희에게 아들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거짓으로 수긍하는 척했습니다. 박 대대장과 최중희가 안심하고 경계를 늦춘 사이 저는 부대 내의 썩은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제 30년 군 생활의 인맥과 노하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부대의 막내 병사들을 남몰래 찾아갔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린 병사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쥐어주며 제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진실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어린 병사들은 최중희와 선임들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호소와 눈물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병사들은 가혹행위가 기록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과 은밀히 적어둔 비밀 장부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이던 날 밤 저는 부대 지휘 통제실 구석에서 최중희가 CCTV 녹화 기록을 영구 삭제하려 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사색이 된 최중희의 손목을 틀어쥐고 저는 증거가 담긴 저장 매체를 빼앗았습니다. 발버둥 치는 최중희를 바닥에 제압하며 저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낮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서류 가방에 담아 박 대대장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물들을 집어 던지자 박 대대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박 대대장은 부대의 명예와 다가올 자신의 진급 심사를 운운하며 제발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덮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군 생활 30년을 한 선배로서 군 조직의 생리를 잘 알지 않느냐며
저를 비열하게 회유하려 들었죠. 저는 박 대대장의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일갈했습니다. 지휘관의 명예란 부하들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세운 명예가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가장 약한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제 매서운 분노 앞에 박 대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대대장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상급부대 헌병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저들의 알량한 권력 따위는 진실의 무게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즉각 군사법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 가의 선임들과 최중위는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음성 파일과 병사들의 교차 증언이 하나둘씩 법정에 울려 퍼지자 가해자들은 이내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렸습니다. 가해자들의 추악하고 잔인한 민낯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재판장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내 아들 김민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 문드러진 악습에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군인들을 위한 재판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다른 피해 병사들의 부모들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저는 최중위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저런 썩은 간부들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신성한 전우회를 짓밟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휘 책임자로서 사태를 방관하고 은폐하려 했던 박 대대장의 직무유기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만 군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해자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재판 결과는 단호하고 공정했습니다. 김민재를 괴롭혔던 가해 선임들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을 주도하고 은폐한 최중위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박 대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과 함께 중징계를 면치 못했죠.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김민재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민재의 이탈을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한 정당한 긴급 피난으로 인정했습니다. 김민재는 탈영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빼앗겼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법원 밖에서 저는 굳은 표정을 풀고 다가오는 김민재를 묵묵히 품에 안았습니다. 지난 여름 긴팔 옷을 입고 있던 아들의 멍든 어깨를 일찍 알아채지 못한 못난 아버지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민재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지난 1년간 김민재의 가슴에 쌓였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넓은 등을 토닥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깊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부성애와 믿음으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군복을 벗고 전역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김민재가 속했던 부대는 물론이고 군 전체의 병영 문화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부조리와 폭력은 사라지고 진정한 전우회가 싹트기 시작했죠. 부대 연병장에서 열린 저녁식에는 수많은 후배 군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제30년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하들의 목숨과 명예의 크기입니다. 진정한 군인은 가장 높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전우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제 강연이 끝남과 동시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연병장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박수치는 인파 속 맨 앞줄에는 새로운 부대로 전출을 가 훌륭하게 적응한 제 아들 김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김민재는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저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때로는 깊게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꺾이지 않는 진실과 용기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계급장보다 무거운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과 김민재가 걸어갈 길이 부디 명예롭기를 기도합니다.